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아, 요즘 엄매 포기자가 그렇게 많다는, 그쵸? 요즘 또 화장론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꿋꿋하게 남아서 엄매 끝까지 할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오늘은 문법 컨텐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이제 고3 친구들이 엄매 내신을 준비하기도 할 거고요.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문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단어편입니다. 저번엔 쌤이 이제 음운 변동 고난도 포인트를 좀 올려줬고요. 오늘은 단어편이라고 해서 좀 크게 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소 분석, 두 번째는 어근과 어간, 세 번째는 품사를 바꾸는 접사, 네 번째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다섯 번째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여섯 번째 의미 관계. 이렇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좀 스겜으로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기본 기능 공부하고 쌤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3학년 친구들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태소를 분석할 때 마구잡이로 슬래시 치지 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기준 없이 치지 마시고요. 좀 나름 단계를 나눠서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생이 놀이터에 갔다. 아, 애기네요. 그쵸? 이렇게 딱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데 형태소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일단은 품사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품사를 쌤이 얘기를 한 거냐면요. 품사는 단어를 기준에 따라 나눠놓은 갈래잖아요. 한마디로 품사로 접근한다는 거는 단어 단위로 접근을 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품사 단위로 나눠보면은 동생, 명사, 하나의 품사, 이, 조사, 하나의 품사, 놀이터, 명사, 하나의 품사, 애, 조사, 하나의 품사, 같다, 동사니까 하나의 품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나눠놓고 이제는 용언 같은 자리를 좀 더 열심히 보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동생은 아까 명사였고요. 이는 주격 조사였죠. 놀이터는 명사고요. 애는 부사격 조사죠. 근데 이 같다는 동사니까 용언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용언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한 번 더 쪼개지잖아요. 즉 용어는 어간이라는 것과 어미라는 걸로 한 번 더 쪼개지니까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할 때도 잘 쪼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다를 형태소로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일단 기본형을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다의 기본형이 뭡니까? 그렇지, 가다예요. 가다. 여러분 가다에서 어간은 어디까지, 어미는 어디까지? 그렇지. 어간은 가, 어미는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가와 다 사이에 뭐가 들어왔나 봤더니 쌍시옷이 있네. 근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쌍시옷이라는 형태소는 따로 없고요. 쟤는 at이라는 형태소가 이제 줄어들면서 g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간, 선음할 어미, 어미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로 구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화보를 잘 보자라는 거야. 복화보가 뭔가 봤더니 놀이터는 무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놀이터는 쪼개보면요. 놀이터인 거죠. 놀이를 하는 터,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이는요. 한 번 더 쪼개지네요. 놀다라는 어간에 이라는 접사가 붙었구나. 그래서 놀다라는 동사가 놀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접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쪼개면 동생 이, 놀 이, 터에, 가, 앗다 이렇게 쪼개줘야겠죠.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 이, 조사, 그 다음 놀, 하나의 형태소, 이, 하나의 형태소, 터,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에 에, 부사격 조사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에 가라는 어간, at이라는 선음할 어미, 다라는 엄할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소를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작 쪼개지 말고 쌤이 이제 여기서 적어준 것처럼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꼼꼼히 하나씩 한번 두드려보자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어근과 어간을 유의하자. 아,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 많이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간과 어근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간도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고 어근도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다르지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저걸 한번 접근해보면요. 어간은 용언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용언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요. 활용될 때
고정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 사랑하냐 등등으로 우리가 활용시킬 수 있겠죠. 봤더니 어디가 고정돼? 여기까지 고정되죠. 사랑하라는 말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활용될 때 고정되는 범위, 여기가 어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 근데 어근은 뭐냐? 여러분, 어근은요,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인 거예요. 그럼 사랑하다에서 어근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어근에 뒤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던 겁니다. 접사. 여러분, 얘가 접사거든요. 동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동사화, 전미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어근은 사랑까지였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어간은 용언에서 고정되는 범위이자 실질적 의미인 거고, 어근은 그러한 제한 없이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품사를 바꾸는 접사에 유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예시 잘 썼죠? 자, 볼게요. 사랑이라는 말은 어근이자 명사였어요. 근데 사랑하다라고 접사가 붙고 나니까 통째로 동사가 됐죠. 사랑한다. 현재 시제 되잖아요. 그렇죠? 동사가 됐네. 그럼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이 접사는 품사를 바꾸는 접사다. 그런 걸 우리가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품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무슨 포인트가 있냐?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요. 사실상 이런 게 있어요. 학교 문법론이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학교 문법론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 문법의 범위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쌤도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배웠겠죠. 학교 문법론에서는 전미사만이 품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이보다 더 확장된 국어 문법론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어의 전반적인 문법을 다루는 거고, 쌤은 또 전공자니까 이걸 다 배웠겠죠. 여기서는요, 접사가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접두사의 문제예요. 접두사. 전미사가 아닌 접두사도 품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거를 학교 문법론에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사실 국어 문법론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 강이라는 접두사가 마르다라는 말과 붙이면 강마르다가 돼요. 강마른다. 그래서 이것이 품사가 바뀐다라고 해서 좀 이게 특수한 케이스의 어떤 접두사가 얘 빼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문법론에서는 인정을 안 했지만 국어 문법론은 분명 존재하고 수능 특강에도 강간 등장을 하고 학교 유인물에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구분해서 아는 건 필요합니다. 학교 문법론에서는 원래 인정을 안 했지만 접두사의 품사 변화를 원래는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편적으로 알면 안 되고 이 맥락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어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를 숙지하라.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사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문법 공부할 때 요긴하게 쓸 거예요. 자, 여러분, 통사적이다라는 건 통사 구조를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통사 구조. 통사 구조는 뭐냐면 문장 구조라고 보면 돼요. 문장 구조. 그럼 여러분, 통사 구조, 문장 구조. 그럼 통사적이다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문법에 맞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문법에 잘 들어맞는 이런 느낌이 통사적인 거예요. 그럼 통사적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납득 가능한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좀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라는 게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돌다리. 이거 너무 문제 없다라는 거야. 두 번째, 명사에 서술어가 바로 붙는데 조사가 생략된 케이스가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해요. 자, 보세요. 본받다는요, 원래는 본을 받다라고 목적격 조사를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이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생략해서 바로 본받다를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사 생략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형어와 체언이 붙는 거 문제 없죠. 왜?
관형어 자체의 원래 기능이 체언수식이니까요. 첫 번째 예시는 예시라는 관형사가 사랑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큰이라는 관형어가, 그쵸? 얘는 관형사는 아니었죠? 관형어가 어머니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너무 일반적인 케이스. 네 번째, 어간의 어미에 용언이 붙는 경우인데 무슨 경우냐? 자, 보세요. 돌아가다는 돌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돌이라는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붙고 가라는 어간에 어말어미 다를 붙여서 마무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어간 하나, 어미 하나, 어간 둘, 어미 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간미, 간미는 너무 조화롭죠. 왜? 어간과 어미가 짝꿍인데 두 개씩 딱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 비통사적 합성을 봅시다. 자,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를 보면요. 부사가 명사를 대뜸 수식해요. 부사는 원래 누굴 수식합니까? 용언, 관형어, 그리고 그쵸. 부사 자신, 문장 전체 이렇게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명사 수식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여기서 부술이라는 부사가 비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간이 바로 명사랑 붙은 케이스인데 어간의 원래 짝꿍은 어미죠. 덮이라는 말은 덮다에서 나온 말인데 덮다, 덮은 이런 식으로 어미랑 쓰는 게 일반적인데 밥이라는 명사를 붙여서 덮밥을 만들어 버렸죠. 자, 세 번째는 어간, 어미인데요. 자, 얘는 어떤 케이스냐? 오가다는 오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오라는 어간과 가라는 어간과 다라는 어미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는 어간 하나, 어간 둘, 어미 하나 하니까 균형이 안 맞죠. 간간미, 그래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직접 구성요소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되게 센세이션했던 문제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민물고기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접 구성요소 분석이라는 말은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로 분석해보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보세요. 민, 물, 고, 기라는 말이 있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이루고 있는 걸 두 가지로 쪼개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구성요소 분석은요. 언제나 가지를 두 개씩 쪼개서 밑으로 퍼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 쪼개보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빼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민물고기는 민물과 고기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봐요. 얘 하나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박스 하나가 직접 구성 요소예요. 그럼 얘도 직접 구성 요소겠죠. 직접적으로 민물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두 가지로 빼보자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얘는 한 번 더 쪼개지죠. 민이라는 말과 물이라는 말로 또 쪼개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자, 이 민이라는 말은요. 접사예요. 접사. 아무것도 없는 민며느리, 민달팽이 이런 말 들어봤죠? 민달팽이가 그 껍데기, 집 없는 달팽이잖아요. 그래서 민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물은 짠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접사에 물이라는 어근이 결합했죠. 그럼 여러분 접사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과정이에요? 그렇지. 파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파생의 과정을 거쳐서 민물이라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물이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하나의 어근이네요. 고기도 하나의 어근이네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 뭡니까? 그렇지. 합성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근과 어근의 합성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최종적으로 민물고기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얘는 최종적으로 합성어인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이 박스 하나를 파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의 과정을 거친 말, 파생어인, 최종적으로는 쟤는 합성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직접 구성 요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민물과 고기가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민물이 파생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얘가 어근어근의 결합이니까 합성어인 민물, 고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다라는 어려운 선택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자, 단어의 의미 관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단어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앞에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뒷부분에선 힘이 빠지나 봐요. 그래서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 이런 걸 좀 우습게 여기는데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해야 수능이나 내신에서 뒤통수 맞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쌤이 정리해 준 건요. 단어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킬러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단어편도 잘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능에 문법이 5문제 나오는데 의문, 단어, 문장, 담화, 중세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알죠? 거의 영역당 하나씩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비중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전년도, 전전년도 3개년의 문법을 보면은 걸러지는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빼고 더 유력한 걸 공부하면 좀 좋겠죠. 자, 오늘 그럼 쌤하고 문법 정리 잘했으니 시험 잘 보고 시험 잘 보면은 또 댓글로 열심히 잘 봤다 라고 하면은 쌤이 또 축하를 해주겠습니다. 쌤은 엠프제여가지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알겠죠? 자, 점점 더 더워질 건데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